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실 때 많은 투자자께서 오해를 하세요. 기술력이 뛰어나면 무조건 수익이 나고 내가 기술력을 잘 이해하면 분석을 잘한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까지 고루고루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제 반도체 전문가로 굉장히 많은 활동하고 계시던데 오늘 반도체 주제로 이제 모셨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원래는 산업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신다고 하시던데 예, 맞습니다. 원래 본래의 투자 스타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반도체 전문가라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이렇게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또한 굉장히 저한테 영광인데요. 저는 이제 완전한 바텀업 투자자로 모든 기업들과 산업을 가리지 않고 좋은 기업이 있으면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스타일이고요. 대략 한 15년 가까이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대략 한 200개에서 300개 기업들을 계속 일일이 살펴보고 그 기업들을 약식 분석해서 일부를 추려내고 또 일부 기업들을 집중 분석해서 그중에 가장 매력적인 기업을 몇 개만 꼽아서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계속해서 지향해 왔습니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sek터, 모든 기업들 가리지 않고 보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전공을 좀 반도체 쪽에서 했다 보니까 네,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학사, 박사까지. 석사도 여기서 하셨나요? 예, 석사 박사가 이제 통합 과정이고요. 그때 이제 반도체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블로그에 굉장히 쉽게 재밌게 푸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반도체에 대한 글을 굉장히 또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이신데 나이가 아직 굉장히 젊으신 30대 중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투자에 시작하신 지 벌써 15년, 20대부터 하셨는 거네요. 네, 대학교 입학과 함께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친구들과 함께 투자 동아리를 또 만들었어서 그 동아리를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들어가겠지만 혹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높으신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근래 들어서는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반도체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종목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50%나 되나요? 이 종목은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종목은 아니긴 한데 이따 시간이 나면 뒷부분에 아마 준비를 해왔을 텐데요. 반도체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 꼭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분들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뒤에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거부터 듣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라는 게 저는 맥락이 있으니까요. 반도체는 뭐고 그럼 왜 필요한지 반도체를 꼭 이해해야지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처럼 박사, 석사 하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만약에 반도체를 정말 잘 이해해야지만 투자할 수 있다면 오직 저기 삼성과 하이닉스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만 성과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가 무엇인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지금 처음 뵙는 자리인데 막 기술적인 이야기, 과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풀면 아마도 이해 못할 겁니다.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요. 조금 더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학적인 얘기를 풀면 좀 혼나겠죠?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전구 하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면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겠죠. 그냥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전구가 한 1000개 정도 깔려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전구 1000개를 한 개 한 개 일일이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많은 전구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구 몇 개만 켜서 숫자 1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숫자 2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바보, 멍청이 이러한 메시지를 띄울 조명 수도 이벤트를 할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뭐 러브. 낭만적이시네요. 그리고 공항 가면 볼 수 있는 비행기 출독착 정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칩을 딱 까보면요. 어떤 칩이든 안에 스위치가 들어있습니다. 껐다 켰다 스위치가 들어있는데 이 스위치가 한 개만 있을 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위치를 막 수만 개, 수천만 개 그리고 수십억 개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도 수많은 0101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컴퓨터 안에 있는 스위치에 의해서 스위치가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데이터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스위치를 가리켜서 트랜지스터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트랜지스터 단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산업을 공부할 때 항상 어떻습니까? 트랜지스터 기술이 새로 나와요. 트랜지스터가 갈수록 작아져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GAA라고 불리는 새로운 트랜지스터를 개발했어요.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이유가 특히 요즘에 나오는 인텔과 AMD CPU 같은 경우는 칩 내부에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약 100억 개에서 20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위치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과학적인 의미에서 반도체는 반만 도체인 물질을 의미합니다.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그럼 반도체는 그 중간에 있는 물질이에요. 중간에 있는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 나는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양쪽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반만도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과학적인 의미일 뿐이고, 그럼 이러한 물질을 이용해서 뭘 할 건데 바로 스위치를 구현하는 겁니다. 내가 전기를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이러한 물질을 이용해서 무언가 스위치를 잔뜩 만들고 그러한 스위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바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나름대로 쉽게 푼 거긴 한데, 중요한 점은 수많은 스위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CPU라는 기능을 작동하기도 하고 또는 뭐 GPU라는 칩으로 또 기능을 작동하기도 하고요. 다른 반도체로도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이 들리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또 뭐가 다른 거야?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스위치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무슨 기능을 구현할 거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구 1000개가 있으면 숫자를 띄울 수도 있고, 러브레터를 쓸 수도 있고, 비행기 전광판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칩을 이용해서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고 저런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되기도 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차이가 뭔데, 또 역시나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들어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잠깐 치킨 얘기를 한번 좀. 치킨이요? 예, 혹시 작가님 치킨 좋아하십니까? 엄청 좋아하죠. 어떤 종류의 제일 치킨을? 맛있는 치킨을 지금 찾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즘에는 예.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제일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광고 받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치킨을 먹을 때 보면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예, 후라이드를 먹고 싶은 날도 있고, 양념도, 그다음 파닭도, 간장. 예, 간장 뭐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러한 치킨에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은 치킨집이 되겠죠? 그럼 치킨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치킨을 다 잘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기가 막히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저희가 먹을 때 후라이드가 유명한 브랜드는 여기, 뭐 파닭이 유명한 브랜드는 뭐 너는 치킨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많이들.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 반도체를 파고드는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유명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를 고루고루 적당히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기업은 한 가지 제품을 굉장히 특출나게 잘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품을 적당히 잘 만듭니다. 그에 반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메모리 반도체는 굳이 치킨에 비유하자면 치킨이라기보다는 치킨 무에 가까운 특징을 보입니다. 치킨 무. 예, 치킨 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지는 많죠. 않습니다. 그냥 뭐 흰색 치킨 무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메모리 반도체는요, 치킨이 잘 팔리면 함께 잘 따라 팔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연동돼서 함께 팔려나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치킨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무리 치킨무를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도체가 팔려나가는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뭐 컴퓨터 시장도 있고 스마트폰 시장도 있고 서버 시장도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고 해서 이러한 시장을 탄생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탄생하면 메모리 반도체를 가져다 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킨과 치킨무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치킨은요, 저희가 전화를 걸면 그때서야 튀기죠. 미리 만들어두고 파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그때부터 전화를 걸면 그때부터 튀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수주 기반의 비즈니스를 영위합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때 가서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창고형 비즈니스를 갖고 있습니다. 치킨물을 우선 잔뜩 만들어 두고 창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뜩 찍어두고 고객이 필요할 때 와서 사가든지, 안 팔리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재고가 늘어나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반도체가 팔려나가는 이 과정도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특징이 또 추가적으로 나타나냐면, 창고에 물건을 가득 쌓아두다 보니까 재고 비용? 예, 재고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렇죠. 재고 자산도 크게 늘어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재고가 너무 많아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제품의 가격이 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은 제품이 너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해 라고 한다면, 수요는 너무 많아라고 한다면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은요, 전방 시장의 수요의 부침에 따라서 반도체가 많이 팔리는 시기가 있고 적게 팔리는 시기가 있고 많이 팔리는 시기가 있고 적게 팔리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실적이 아주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가거나 이러한 특징이 비교적 덜 나타나는데 반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는 기업은 우리 판매 가격도 변동해, 판매량도 변동해. 즉 매출을 구성하는 P 곱하기 Q, PQ가 모두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도 이렇게 맞습니다. 주가 오르락 내리락 폭도 더 크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실적도 툭하면 이번에는 실적이 급격히 감소했다. 뭐 적자까지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이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추가 질문 드리면 말씀만 들었을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훨씬 중요하다. 라는 느낌은 들리는데 맞나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무언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치킨이니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녀석이고 또 굉장히 종류도 더 다양하고 거기에 더해서 당연히 시장 규모도 훨씬 큽니다. 비메모리가 메모리보다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커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할 것 같지만 3배가 더 크다. 예,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치킨을 먹을 때 치킨만 먹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치킨무랑 같이 먹는 경우가 많죠. 그게 훨씬 맛있죠? 예, 훨씬 맛있고 시너지가 나죠. 저는 정말 놀라운 거는 네. 치킨 무에 제가 국물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걸 안 먹는다는 거를 네. 30대 후반에 알았어요, 사람들이. 드셨나요? 네. 좀 그 국물이랑 네. 같이 먹는 건 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안 먹더라고요. 먹어도 뭐 어쨌든 몸에 그 잘못된 건 아니니까 거기 있는 거겠죠. 예, 뭐 그런데 반도체 세계에서는 이보다 더 치킨무보다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하고 싶냐? 비메모리 반도체가 혼자 쓰이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보통 많은 산업들은 비메모리가 있으면 반드시 메모리가 함께 쓰여야 합니다. 둘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관계. 나 홀로서는 작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 나 홀로는 작동하더라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무언가 기술적인 관점과 다르게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거의 대등합니다. 시장 규모가 3배 크잖아. 그래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요도는 굉장히 대등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만드는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치킨무는 굉장히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기업도 제한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들 기업이 계속해서 과거에 치킨 게임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술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일어났기 때문에 인텔과 엔비디아의 이 GPU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쟁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3사 과점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 공급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메모리 반도체가 또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반도체 얘기하면서 왜 치킨 예시로 드는가 싶었는데 치킨 게임까지 연결되니까 잘 맞네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대표적인 뭐 시가총이 엄청 큰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기업은 메모리는 당연히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해당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있겠고요. 없나요 지금? 정확히는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또 종류가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D램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 요거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D램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 물론 나머지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의미가 없다. 현재는 크게 의미는 없다. 제품군이 다릅니다. 저사양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사양 제품은 3사밖에 못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 또 낸드 플래시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현재 지금 5개 플러스 1. 삼성전자 그리고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여기에 더해서 중국 기업이 들어올까 말까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확실히 한국이 메모리는 강하네요. 자, 그럼 비메모리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데들이 있는 거죠? 많이들 좋아하시는 기업으로 요즘에 이제 핫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많은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인텔. 그리고 이 두 기업의 모든 이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AMD 같은 기업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퀄컴 같은 기업도 있겠습니다. 퀄컴은 사실 많은 분들께서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퀄컴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통신 기능을 수행해주는 통신칩 같은 경우, 그리고 스마트폰의 어떤 전반적인 CPU 기능을 담당해주는 AP 같은, 그래서 스마트폰용 칩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씩 더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D램,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인지랑 왜 새로운 경쟁사,
진입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나요? 우선 디램이 뭔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카카오톡 어플을 딱 실행하면 제일 먼저 혹시 뭐가 뜨는지 아십니까? 카카오톡을 딱 키면 잠깐 뜨는데요. 잠깐 떴다 사라져요, 뭐가. 예, 맞습니다. 노란색 화면이 먼저 뜨죠. 그러한 화면을 우리는 로딩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작가님 혹시 게임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게임 옛날에 엄청 많이 했죠. 리니지 게임하면 이제 처음에 로딩 옛날 길었잖아요. 그 컴퓨터 좋으면 좋을수록 짧아지고. 맞습니다. 그 로딩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디램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낸드 플래시가 있고 디램이 있는데 카카오톡 채팅을 나누면 수많은 채팅 이 기록들이 모두 낸드 플래시에 기록됩니다. 예, 낸드 플래시는 이러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영원히 저장시켜주는 저장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이 저장된 기록들을 읽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불러야죠. 예, 불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낸드 플래시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서 얘네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채팅방을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계속 무언가 버벅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낸드 플래시에서 데이터를 바로 끄집어 오지 않고 낸드 플래시에서 데이터를 끄집어 온 뒤에 디램에다가 미리 쫙 올리는 겁니다. 수많은 채팅 데이터를 미리 다 올리는 겁니다. 그럼 디램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디램은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빠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영원히 저장하지 못해요. 잠깐만 저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낸드 플래시에 있는, 즉 느린 반도체에 있는 수많은 채팅 데이터를 빠른 디램으로 쫙 꺼내오는 작업. 그게 바로 로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핸드폰은 오직 디램과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수많은 채팅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램은 굉장히 빠른 메모리 반도체구나 라고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재밌네요. 왜 새로운 경제사 진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예, 거기서부터 이제 또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디램도 어쨌든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까? 잠깐이나마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는가? 디램의 칩 내부를 뜯어보면 캐패시터라고 불리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어떠한 이 정보가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이 캐패시터의 정보를 저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이 캐패시터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로 세로가 굉장히 기다란 구조예요. 근데 이 기다란 구조를 만드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고층 빌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가로 대 세로 비율이 1대 10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무려 1대 8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아래서부터 딱딱딱 올라가면서 싹 쌓아버립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높이 만들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손톱만한 디램칩에 이러한 구조물을 한 번에 수십억 개를 만들고요. 이러한 손톱만한 칩을 또 한 번에 1,500개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구조물을 한 번에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수율이 떨어지는 거겠죠. 수율도 확보를 해야 돼. 거기에 더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들어야 돼. 이러한 모든 능력을 갖춘 기업이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이 캐패시터를 따라 만들고 싶으면 이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물, 이 구조물이 근데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요즘에 이 디램 기술이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고층 빌딩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빌딩의 안쪽에 머무르고 있죠. 근데 요즘에 이 디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빌딩 안에도 머물지만 빌딩 밖에도 머물러요. 즉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 노하우를 쌓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종로에 굉장히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나 집에 와서 이 똑같은 맛을 한번 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걸 사서 와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죠.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겠지만 그게 잘 안 보이겠죠. 이 원재료를 직접 건네주지 않는 한 완성된 김치찌개를 포장해 온다 한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주방도 한번 기웃기웃 거려보고 뭐. 가끔씩 주방에서 막 30년씩 일하시고 그 기술 이제 들고 나오셔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 디램도 캐패시터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정에 무슨 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공정으로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노하우가 되는데 이러한 레시피를 알아내기까지 보통은 5년에서 10년의 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 디램의 캐패시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못해도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더 좋은 캐패시터를 계속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도 기술 격차가 대략 한 7, 8년 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캐패시터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구조를 만들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몇 년 더
예, 맞습니다. 자, 요즘에 반도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럼 이유랑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위치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한국의 위치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반도체란 것이 뭐 1등이야, 2등이야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님이 누구실까요? 라고 딱 질문을 던지면 좀 뭔가 질문이 애매한데? 왜냐면 중식에서 가장 잘 나가는 셰프님 누구? 한식에서 누구? 일식에서 누구?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야마다 모두 따로따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라는 영역에서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의 약 70%를 잡고 있는 굉장한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즉 설계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이러한 설계도를 가져다가 제조해주는 기업이 있는데 둘이 좀 나뉩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계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설계는 미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이제는 중국,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유럽이 잡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예. 팹리스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패브리케이션, 즉 제조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제조 대행 사업이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대만이 강했습니다만 근래에는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덕분에 우리나라의 위상도 꽤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에서는 사실상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 요 4개의 국가로 요약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각종 소재나 장비요. 이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유럽이 잡고 있고 우리나라는 소부장이라는 이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외 업체들의 소재와 장비를 국산화해 오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점유율상에서의 두드러지는 수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중요성은 왜 더 커지고 있는 거죠? 흔히들 이야기하기로는 뭐 여기 지금 따분한 철강 산업이 있고요. 철을 만드는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인공지능 요즘에 화끈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산업이 있다면 보통 어디에 많이 투자하실까요? 인공지능 같은 막 성장이 화려한 산업에 많이 투자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철강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들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 성장 산업을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반도체를 이용해서 돌아갑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가 운영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 보면 안에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뭐 빅데이터나 뭐 메타버스 같은 그런 신산업,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뭐 자율주행 같은 기능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돌아가는데 이러한 반도체를 이용하는 산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도 이를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성장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뭐 2차 전지, 수소 이러한 산업만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도 놀랍게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장 산업입니다. 다만 2차 전지는 요 근래 이 성장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를 뿐이고 반도체는 굉장히 꾸준할 뿐입니다. 파이가 커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무역 적자에서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뭔가요? 우리나라가요 여러 가지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점유율 70%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도 변해 그리고 판매량도 변해 함께 변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변하지만 수출액도 크게 요동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호황, 불황, 호황,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극단적인 하강 사이클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강 사이클의 거의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르락 내리락의 과정에서 잠시 뭐 적자니 뭐 경상수지가 어땠다는 이런 얘기가 나타날 뿐이지 다시금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구조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간다, 뭐 무역수지 흑자를 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이 사이클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도 반도체 굉장히 이제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따라잡힐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위기감이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정책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막대한 금액을 쏟아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를 막 개발할 텐데요. 아무 반도체나 다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반도체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가 주로 어떤 반도체일까요?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떤 반도체인가? 바로 중국이 미는 산업이요. 특히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를 뜯어보면 디스플레이 패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디스플레이와 함께 작동하는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패널도 잘 만들어야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와 함께 쓰이는 반도체도 잘 만들어야 해. 그래서 바로 이처럼 시너지가 나는 반도체부터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중국이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목표로 잡고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디스플레이는 누가 잘 만들었지? 우리나라가 잘 만들었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패널도 잘 만들지만 디스플레이 패널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도 잘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 디스플레이를 공략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위기가 들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디스플레이에 반도체가 한 개만 들어가지 않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그중에는 저사양 칩도 있고 고사양 칩도 있어요. 근데 저사양 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반도체 기업 지금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상장 폐지됐습니다. 모두 이제 망한 것이죠. 경쟁력에서 밀린 겁니다. 저사양 디스플레이 반도체 대표적으로 타이밍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좀 어렵죠, 표현이. 그런 반도체가 있는데 이미 중국이 계속 잠식해 오면서 분명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장 잘했는데 지금은 중국 점유율이 50%가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이러한 티콘이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를 중국으로부터 사와요.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사양 반도체 그것도 중국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산업에 쓰이는 반도체부터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이 디스플레이 산업도 이제 본격적인 역전 구간으로 들어갔고 뒤이어서 이제 배터리 산업도 계속해서 역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는 뭐 인공지능과 같은 그러한 산업도 미국 이상의 기술을 갖추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러한 산업에 속하는 반도체들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좀 어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일은 앞으로의 방향을 잘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에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아나페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페스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바로 LCD TV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이 중국의 LCD를 작정하고 미는 한 LCD 패널 기술도 빠르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LCD에 사용되는 반도체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나페스가 201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는 삼성과 같은 핵심 고객사들도 중국 제품을 점점 확대해서 사다 쓰고 2018년, 9년부터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중국의 패널을 가져다 쓰기 시작하면서 이젠 아예 패널에 중국 반도체가 딸려오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실 때 많은 투자자께서 오해를 하세요. 기술력이 뛰어나면 무조건 수익이 나고 내가 기술력을 잘 이해하면 그러면 내가 분석을 잘한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까지 고루고루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얘기해 주셔서 근데 중국이 어쨌든 반도체 굉장히 육성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행인 거는 미국이 이제 그걸 견제하고 있어서 미중 반도체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회와 위험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공략하다 보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중국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사양 반도체를 먼저 국산화한 뒤에 그 다음엔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사양으로 가겠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고사양 반도체로 계속해서 확대하고 싶은데 고사양 반도체로 갈수록 제조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만들기 매우 어렵고요. 당연히 제조가 까다로울수록 더 고사양 장비와 고사양 소재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장비를 거의 미국이 독점하면서 공급합니다. 물론 일부는 네덜란드가 독점, 일부는 일본이 독점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미국이 공급하는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장비를 안 팔겠다라고 나섰고 심지어 네덜란드와 일본까지 견제를 하면서 니네도 팔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중국은 고사양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저사양 반도체 상당수는 중국으로 많이 먹혔고 고사양 반도체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살려 가지고 가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이 고사양 반도체를 따라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한테는 유리해질 겁니다. 이 그림은 변화가 없습니다. 공급망이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 그림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고사양 반도체 중 일부는
그것도 메모리 반도체 중 일부는 중국에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더욱더 이 중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통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도 공장을 차려서 반도체를 찍어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바로 이러한 공장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야, 니네 한국 반도체 기업인 거 알아. 그래도 중국에서 만드는 거 안 돼. 공장 다 한국으로 빼든지 아니면 우리 제재 받든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뺄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못 빼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한국 쪽으로 또는 미국 쪽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나름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도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더 고사양 반도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문제는 중국에 지금 인프라를 잔뜩 갖추어 놨는데 이제는 공장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매우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투자한 게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 공장을 한국에 와서 추가로 지어 그러면 중복 투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삼성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확대하면서 별로 현금 부담 없이, 그다지 비용 부담 없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하이닉스처럼 지금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낸드 플래시 공장을 사들인 적이 있었거든요. 인텔이 운영하던 팹이었는데 이거를 거의 10조 가까운 금액을 주고 샀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지불한 돈 이거 지금 완전 하늘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언제 팔았는데? 그게 2020년이었나 21년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